안녕하세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50대 박순혜라고 합니다.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흔히 말하는 극성 엄마였던 건 아니에요.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오면 기특했고, 한두 문제 틀려도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영어만큼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영어를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학생 때부터 방에 들어가 보면 영어 소설책을 붙잡고 있거나 외국 영화를 자막 없이 보려고 몇 번씩 같은 장면을 돌려보곤 했습니다.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 작은 수첩에 적어놓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죠. 한 번은 제가 방문을 열었다가 혼잣말을 하는 딸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아니, 엄마. 그냥 발음 연습하는 거야. 시험에 이런 것도 나와? 그랬더니 딸이 웃더군요. 시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평생 무언가를 재미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딸은 결국 외국어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기대를 품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 아이는 우리보다 훨씬 넓은 세상에서 살 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결정적인 계기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딸의 성적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저희에게 그러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혹시 해외 대학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당황해서 남편 얼굴부터 봤습니다. 외국이요? 대학을 아예 외국으로 보내라는 말씀이세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죠. 비용 문제도 있고 아이도 준비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영어도 강하고 성향도 적극적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더 큰 환경에서 공부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상담실에서 나왔는데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주차장까지 내려와 차 문을 열면서 겨우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 외국 대학이 무슨 동네 대학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선생님의 말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더 큰 환경. 그 말이 부모 마음을 참 이상하게 만들더군요. 마침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다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능력 있으면 외국으로 보내야지. 애가 아깝잖아. 부모가 조금 힘들어도 밀어줄 수 있을 때 밀어줘. 그중에서도 시아주버님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중에 돈 때문에 못 보냈다고 후회하면 어떡하려 그래. 그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도 저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원에 집 한 채 있었지만 대출이 조금 남아 있었고 남편은 회사원, 저는 집에서 살림하며 가끔 알바를 하는 정도였죠. 해외 유학을 아무렇지 않게 결정할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라는 게 그런가 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보다 우리 때문에 아이의 기회를 막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더 무서웠습니다. 결국 딸에게 물어봤어요. 너 정말 외국에서 공부해보고 싶니? 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저희 눈치를 보는 게 느껴졌죠. 가고 싶기는 한데 돈 많이 들잖아. 그 순간 오히려 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돈은 엄마 아빠가 생각할 문제야. 너는 너가 정말 원하는지만 말해. 한참을 머뭇거리던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한번 해보고 싶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주말이면 수원에서 서울 대치동까지 딸을 데려다 줬어요. SAT를 준비하는 학원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아직 해도 제대로 뜨기 전에 집을 나섰죠. 아빠, 그냥 나 버스 타고 가도 돼. 됐다. 그 시간에 차에서 단어 하나라도 더 봐.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운전이 힘들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평일 내내 출근하고 주말마다 서울을 오갔으니까요. 신호에 걸렸을 때
남편이 몰래 하품을 삼키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학원이 끝날 때까지 저희는 근처에서 시간을 때웠어요. 카페에 들어가면 커피값도 아까워서 차 한 잔만 시켜놓고 둘이 나눠 마신 적도 많았죠. 우리 지금 뭐 하는 건가 싶다. 제가 웃으며 말하면 남편이 그랬습니다. 나중에 쟤 잘 되면 오늘 같은 날도 다 추억이겠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몇 달 뒤 딸 수진이 해외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메일을 확인하던 날 딸이 방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왔어요. 엄마, 됐어. 나 됐어. 저도 모르게 수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한참 말이 없더군요. 여보,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당신 딸 수진이 합격했대. 그러자 남편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고생한 보람 있네. 그날 저녁에는 오랜만에 고기를 구웠어요. 수진이는 학교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남편도 계속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제 고생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뒤 학교에서 보내온 비용 안내서를 제대로 읽어보고는 저는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입학 관련 비용에 등록금, 기숙사비, 보험료, 교재비, 생활비까지 더하니 우리가 예상했던 액수를 훌쩍 넘었어요. 환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부부의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이가 잠들고 나면 식탁 위에 통장과 보험 서류를 전부 꺼내놓았어요. 남편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저는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적금 깨면 이 정도고, 보험은? 이건 지금 해약하면 손해가 너무 큰데. 남편이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도 좀 모자라네. 그 말 뒤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집으로 대출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식탁 위에 놓인 계산기만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받을 수는 있겠지. 그런데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빚은 딸이 아니라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이 설명하는 금리와 상환액을 들으면서 저는 계약서보다 남편 손을 더 많이 쳐다봤어요. 서류를 넘길 때마다 손끝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심했죠. 집에 돌아온 뒤에는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작은 보석함도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해준 금반지, 돌잔치 때 받았던 금반지들, 오래돼서 끼지도 않았던 것들도 있었어요. 금은방 주인이 저울 위에 하나씩 올려놓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그건 그냥 가지고 있지 그랬어. 끼지도 않는데 뭐, 가지고 있으면 뭐해.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마지막 반지를 내려놓을 때는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회사 선배 소개로 주말에 공사 현장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하더군요. 다리 다쳤어? 아니야, 그냥 근육이 좀 뭉쳤어. 당신 내일 회사도 가야 하잖아. 제가 걱정스럽게 말하자 남편이 양말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사람이 돈 필요하면 다 하게 돼 있어. 그날 밤 남편은 자면서도 몇 번이나 허리를 뒤척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르는 척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씩 마련했습니다. 통장을 깨고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가지고 있던 금부치를 팔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억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못 가져본 기회를 딸에게는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때 우리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선택이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믿었죠. 우리 아이에게 기회가 왔고
부모인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삶까지 걸겠다는 마음으로 딸의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우린 우리 삶을 걸고 딸을 유학길에 올렸습니다. 딸 수진이가 떠나는 날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정말 보내는구나 싶었습니다. 집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정신이 없었어요. 여권은 챙겼는지, 서류 가방 어디에 넣었는지, 기숙사 주소는 적어뒀는지, 그런 것들만 몇 번씩 확인했죠. 남편도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내리면서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노트북 가방은 너가 매. 중요한 건 절대 캐리어에 넣지 말고. 알았어, 아빠. 도착하면 바로 전화하고. 어, 모르는 사람이 짐 들어준다고 해도 따라가지 말고. 딸이 결국 웃었습니다. 아빠, 나 어린애 아니야. 그 말에 남편도 피식 웃었지만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 눈에는 20살 가까이 된 딸이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 시절 제 손을 놓지 못하는 그때 그 아이가 보였습니다. 출국장 앞에 도착하자 수진이도 갑자기 말수가 줄었어요. 엄마, 어, 나 잘할 수 있겠지?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낯선 나라에 아이 하나 보내놓고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달려갈 수도 없다는 게 그제야 실감이 났죠. 그래도 엄마가 겁먹은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누구 딸인데 딸의 옷깃을 괜히 한번 만져주면서 말했어요. 밥 거르지 말고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 가. 돈 아낀다고 굶고 그러지 마. 엄마도 참 알았어. 그리고 전화 자주 하고. 그 말을 하는데 결국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열심히 할게. 남편은 조금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울 것 같으면 괜히 딴 데를 보는 사람이거든요. 딸이 아빠에게 다가가 안기자 남편은 등을 두어 번 두드리며 말했죠. 가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하고 잘 지내.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아빠.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형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진이가 출국장 안으로 들어가 몇 번이나 뒤돌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남편과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둘 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서는 딸이 마시다 놓고 간 생수병 하나가 굴러다녔어요. 평소 같으면 치웠을 텐데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더 허전하더군요. 딸 방문을 열어봤는데 침대 위에 잠옷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책상에는 쓰다 남은 볼펜과 머리끈이 있었고 거울 옆에는 딸이 급하게 떼어놓은 화장솜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사람을 울게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오래 울고 있을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유학은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등록금뿐 아니라 기숙사비와 식비, 교재비, 보험료까지 계속 돈이 들어갔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딸에게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희는 매달 통장 잔액부터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아는 분 소개로 동네 학원 청소를 시작했어요. 수업이 끝나는 밤 10시쯤 들어가 교실을 쓸고 닦는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먹다 버린 음료수 컵을 치우고 책상 밑에 떨어진 지우개 가루를 닦고 화장실 휴지통을 비웠죠. 처음에는 조금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딸 키우면서 학원에 데려다 준 적은 많았지만 제가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학원에서 걸레를 들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교실 칠판 한쪽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시험 꼭 1등. 누군가 장난처럼 써놓은 글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도 저 먼 데서 저렇게 공부하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낮에는 식당에서도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와
정신이 없었죠. 불판을 닦고 반찬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가락 끝이 퉁퉁 불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그러더군요. 언니, 오늘 갈비탕 하나 남았는데 싸갈래? 괜찮아요. 사장님 드세요. 맨날 괜찮대. 집에 가서 남편이랑 먹어. 결국 검은 봉지에 싸주신 갈비탕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 남편과 식탁 가운데 냄비 하나 놓고 다시 끓여 먹었어요. 고기 당신 먹어. 제가 남편 그릇에 고기를 건져주자 남편이 다시 제 그릇으로 옮겼습니다. 됐어. 당신 하루 종일 서서 일했잖아. 당신은 안 힘들어? 그 말에 둘 다 잠깐 조용해졌어요. 남편도 회사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거든요. 처음 일하고 돌아온 날 남편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허리 아파? 조금 뻐근한 거야. 제가 등을 만지려 하자 슬쩍 피하더군요. 아픈 걸 인정하면 제가 그만두라고 할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 손을 보니 손바닥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이걸 매일 어떻게 해? 제가 속상해서 말하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매일은 아니야. 할만해. 당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이거 하면 몸 망가져. 남편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그러더군요. 한 학기만 보내는 거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상할 만큼 서로에게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리가 아파도 남편 앞에서는 괜찮다고 했고, 남편도 허리가 아파 밤새 뒤척이고서는 아침이면 멀쩡한 얼굴로 출근했습니다. 누가 먼저 힘들다고 하면 지금까지 버텨온 것이 무너질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저녁에는 정말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부부가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거나 TV를 함께 보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각자 씻고 나면 침대에 누워 휴대폰으로 딸이 연락했는지만 확인했죠. 시차 때문에 딸에게 전화가 오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2시가 넘어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딸 이름이 뜨자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제가 다급하게 받으니 딸이 웃더군요. 엄마, 왜 그렇게 놀라? 이 시간에 전화하니까 그렇지.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수업 끝나고 생각나서. 그 목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반갑던지요. 딸은 기숙사 이야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 당황했던 이야기도 했습니다. 처음 먹어본 음식이 너무 짜서 결국 컵라면을 먹었다며 웃기도 했죠. 그러다가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저는 옆을 봤어요. 남편은 피곤해서 자고 있었는데 전화 소리에 눈을 뜬 상태였습니다. 옆에 있어. 바꿔줄까? 남편이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빠야. 딸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남편은 한참 듣기만 했어요. 그러다 짧게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네. 그렇게만 해. 전화를 끊은 뒤 남편이 휴대폰을 저에게 돌려주며 웃었습니다. 목소리 좋네.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놓을 때는 눈가를 손등으로 한번 훔치는 걸 저는 봤습니다. 며칠 뒤에는 딸에게 긴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수업이 생각보다 어렵지만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 룸메이트와 가까워졌다는 이야기, 학교 도서관이 정말 크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돈 많이 드는 거 알아서 미안해.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할게요.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보여줬어요. 여보, 이거 봐. 남편이 한참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애가 이런 걱정을 왜 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따라 식당에서 허리를 펼 틈도 없이 일했고 학원 계단을 닦다가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남편 역시 몸이 천근만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딸이 보낸 몇 줄을 읽으니 이상하게 견딜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우리가 해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 시절 우리 부부의 생활은 단순했습니다. 일하고 돈을 아끼고
딸에게 필요한 돈을 보내고 다시 일했죠.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고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마트에 가면 1,000원, 2,000원 차이에도 몇 번씩 물건을 들었다 놨다 했어요. 그래도 딸과 통화한 날이면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목소리 밝더라. 그러게 친구도 생겼나 봐.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그 몇 마디를 나누고 나면 다음 날 새벽에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이상하죠? 몸은 점점 지쳐가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오히려 희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자고, 조금 더 일하면 딸에게는 그만큼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딸이 보내오는 짧은 전화 한 통과 메시지 몇 줄이면 충분했어요. 우린 배고프고 지쳤지만 그 애가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딸의 졸업식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몇 년 전 딸을 혼자 비행기에 태워보내던 때와는 기분부터 달랐어요. 그때는 아이가 낯선 나라에서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뿐이었는데 이번에는 딸이 졸업하는 모습을 직접 본다는 생각에 며칠 전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죠. 남편은 출국 전날부터 여권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당신 여권 넣었지? 아까 넣었어. 확실해? 당신 것부터 확인해. 내 여권만 계속 찾지 말고. 그러자 남편이 멋쩍게 웃더군요. 평소 옷에 별 관심도 없던 사람이 졸업식에 입고 갈 양복까지 꺼내놓았습니다. 오래전에 사놓은 양복이라 배 부분이 조금 끼었는데도 새로 사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단추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 누가 내 배를 보겠어. 다 자식들 보러 가는 거지. 그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저 역시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원피스를 꺼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입어보고 벗었습니다. 딸의 졸업식에 초라하게 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학교에 도착한 날은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넓은 잔디밭에는 졸업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가족들과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렸고 꽃다발을 든 부모들이 자녀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딸을 찾는데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더군요. 그러다 멀리서 누군가 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딸 수진이었어요. 검은 졸업 가운을 입고 모자를 쓴 채 뛰어오는데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제 딸인데 제가 알던 아이와 조금 달라 보였어요. 표정부터 자신감이 있었고 지나가던 친구들이 말을 걸면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남편이 딸을 위아래로 한참 보다가 말했어요. 야, 이제 진짜 다 컸네. 딸이 아빠 팔짱을 끼며 웃었습니다. 아빠, 나 원래 다 컸거든. 아빠 눈에는 아직 고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그럼 졸업장 받으면 인정해 줄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 한쪽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학교 건물을 하나씩 소개해 줬어요. 엄마, 여기 내가 제일 많이 있던 도서관이야. 여기서 공부했어? 어, 시험 기간에는 새벽까지 있었어. 도서관에 올려보는데 괜히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사진으로만 보던 곳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이 오늘도 도서관이야 라고 말할 때마다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장소였죠. 이제야 그 몇 년이 정말 존재했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졸업식이 시작되고 학생들의 이름이 차례로 불렸어요. 솔직히 앞에 나온 학생들의 이름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손에 꽉 쥔 채 딸 차례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 마침내 딸의 이름이 들렸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툭 쳤어요. 여보, 나온다. 알아, 나도 보여. 딸이 무대 위로 걸어갔습니다. 학위증을 받고 교수와 악수를 한 뒤 객석 쪽을 향해 웃는데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옆을 보니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더라고요. 당신 울어? 안 울어. 눈이 벌겋잖아. 햇빛 때문에 그래. 실내 행사장에서 무슨 햇빛이냐고 말하려다가 그냥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꽉 들어가 있었어요. 그 순간에는 정말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었던 기억보다
좋은 기억이 먼저 떠올랐어요.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하던 수진이의 얼굴, 처음 학교에 도착했다며 보내왔던 사진, 시험을 잘 봤다고 들떠서 전화하던 목소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해냈구나. 그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뒤 셋이 사진을 정말 많이 찍었어요. 딸 혼자도 찍고, 남편과 딸도 찍고, 저와 딸도 찍었습니다. 수진이 지나가던 친구에게 부탁해 셋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죠. 사진을 찍기 직전 수진이 저희 사이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 제가 괜히 분위기 무거워질까봐 딸의 허리를 툭 쳤어요. 고마우면 사진이나 이쁘게 나오자. 우리 다 눈이 부었잖아. 딸이 웃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남편도 저도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한동안 딸 졸업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에게 졸업식 사진을 보내자 전화가 계속 왔어요. 야, 역시 수진이는 다르다. 졸업까지 시켰으니 이제 마음 놓이겠다. 너희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어깨가 펴졌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도 수진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형님 한 분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외국 대학 졸업하기 어렵다던데 네 딸 대단하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죠. 지가 열심히 했지 뭐. 그런데 제가 남편을 오래 살아봐서 압니다. 정말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입꼬리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도 수진이 이야기가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부터 꺼냈어요. 졸업식 사진 한번 보실래요? 아이고, 따님이 아주 멋있어졌네. 외국 생활 오래 해서 그런지 이제 저보다 훨씬 야무져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진을 넘기는 제 손가락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누가 딸 이야기를 물어봐 주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졸업보다 더 큰 소식은 조금 뒤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딸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자꾸 웃음을 참는 것처럼 입술을 깨물고 있더군요. 왜 그래? 무슨 좋은 일 있어? 엄마, 아빠 옆에 있어? 잠깐만.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수진이 전화.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왔어요. 왜? 무슨 일인데? 수진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나 취직됐어. 처음에는 제가 제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뭐가 됐다고? 취직, 최종 합격했어. 진짜? 어, 남편이 화면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전에 면접 봤던 그 회사? 거기.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딸이 지원한 곳은 저희도 이름을 들어봤을 정도로 큰 글로벌 기업이었어요. 경쟁도 치열해서 딸 스스로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물었어요. 확실한 거야? 연락 온 거 맞지? 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합격 메일 보여줄까?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더군요. 당신 뭐해? 맥주 있나 보려고. 당신 술 잘 안 마시잖아. 오늘 같은 날 한 캔은 마셔야지. 냉장고에 맥주가 없자 남편은 정말 슬리퍼를 신고 편의점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날 저희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아 맥주 한 캔씩 놓고 딸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어? 우리 잘한 거 맞지? 남편이 맥주 한 모금을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했지. 그 대답을 듣는데 마음속에 오래 눌러놓았던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남편은 만나는 사람마다 딸 취업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 동료에게도 이야기하고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았죠. 우리 딸 이번에 외국 회사 들어왔어요. 누군가 회사 이름을 물어보면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그러고는 딸에게 들은 회사 이야기를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설명했어요. 친척들 반응도 대단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다 키웠네. 딸 하나 제대로 키웠다. 그동안 고생한 거 다 보상받았네. 그 중에서 저는 보상받았다는 말이 가장 좋았습니다. 정말 그런 줄 알았거든요. 딸이 졸업했고 좋은 직장까지 얻었으니 우리가 했던 선택들이 모두 맞았다는 증명서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행복해 보였어요. 첫 출근을 앞두고 새 옷을 샀다며 사진을 보내왔고, 회사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도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해놓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화면을 켤 때마다 딸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웃었죠. 그래, 이거면 됐다. 그 시절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바라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건강하고 자기 앞가림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딸이 바로 그렇게 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딸이 자신의 힘으로 그 넓은 세상에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지난 시간들이 모두 값진 일이 된 것 같았죠. 그날만큼은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시간이 조금 흐르자 우리 부부의 생활도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55, 남편은 58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나이를 먹는다는 걸 크게 의식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달력보다 몸이 먼저 세월을 알려주더군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남편은 가까운 글씨를 볼 때마다 안경을 코끝까지 내려 쓰곤 했죠. 그런데 나이보다 먼저 느껴진 변화가 있었습니다. 딸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신입사원이면 눈치도 봐야 할 테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맡은 일도 배워야 할 테니까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짧게라도 연락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어요.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몇 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죠. 휴대폰을 괜히 한번 켰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밤늦게 답장이 왔어요. 응, 엄마. 요즘 너무 바빠. 나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 그 짧은 문장을 읽고도 저는 안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어요. 수진이 연락 왔어. 그래? 뭐래? 잘 지낸대. 회사가 많이 바쁜가 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지내면 됐지.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잘 지내면 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조금 허전했습니다. 딸이 어릴 때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숙제했니? 밥 먹었니? 몇 시에 오니? 하고 물었는데, 이제는 밥을 먹었는지, 어디에 사는지, 주말에 뭘 하는지도 제가 모르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계속 묻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느 일요일에는 남편과 저녁을 먹으며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봤어요. 몇 번 신호가 가다가 끊겼습니다. 바쁜가 보다. 제가 말하자 남편이 국을 뜨며 대답했어요. 주말인데 약속 있겠지. 잠시 뒤 딸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 지금 친구들이랑 있어. 나중에 전화할게. 저는 얼른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재미있게 놀아. 엄마는 그냥 전화해봤어. 마지막에 웃는 얼굴까지 하나 붙였습니다. 혹시라도 딸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요. 그런데 그날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식사를 마친 뒤 제 휴대폰을 슬쩍 한번 보는 걸 봤습니다. 왜? 아니, 수진이한테 전화 왔나 해서. 바쁜가 봐. 그래, 바쁘겠지. 그렇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녁 식탁도 참 조용해졌어요. 예전에는 딸 이야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남편과 마주 앉아도 특별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면서 밥을 먹고, 저는 반찬이 부족한지 살피며 숟가락만 움직였죠. 김치 더 줄까? 됐어. 국 좀 더 데워줄까? 괜찮아. 그게 저녁 대화의 전부인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나면 저도 모르게 먼저 쳐다봤어요. 딸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대부분 카드 사용 알림이거나 광고 문자였습니다. 딸 소식을 더 자주 보게 된 곳은 오히려 SNS였어요. 어느 날 휴대폰을 보다가 딸이 올린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근사한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이었어요.
또 어느 날은 친구들과 여행을 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속 딸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웃었어요. 우리 수진이 잘 지내네. 그런데 사진을 몇 장 넘기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제가 모르는 딸의 시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거 봐. 수진이 어디 놀러 갔나 봐. 남편이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좋은 데 갔네. 그렇지? 표정이 좋다.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다시 TV를 봤습니다. 저는 한동안 화면을 끄지 못했어요. 딸에게 서운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딸은 우리가 바라던 모습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자기 돈을 벌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스스로 자기 삶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다만, 딸은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생각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통화하다가 제가 무심코 말했어요. 올해는 휴가 좀 길게 내서 한국 오면 안 되니? 딸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엄마, 휴가가 길지가 않아. 나도 여행 계획해둔 게 있고. 순간 좀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 너도 너 생활이 있지. 그러자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랑 여행 좀 다녀. 나 때문에 집에만 있지 말고. 딸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말이었을 겁니다. 부모는 부모로의 인생을 살고,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사는 것. 그곳에서는 어쩌면 그게 당연한 삶의 방식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전화를 끊은 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딸이 떠난 뒤 제 인생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무엇인지 선뜻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어디 여행이나 갈까? 남편이 저를 보더군요. 갑자기? 딸이 그러잖아. 우리도 여행 다니면서 살라고.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가지 뭐. 그래, 나중에. 그날도 결국 평소와 똑같은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은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대로 아이는 자기 힘으로 자신의 세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의 세상이 커진다는 건 그 안에서 부모가 차지하던 자리가 조금씩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걸요. 예전에는 딸이 하루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딸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직장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친구들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일상이 생겼죠. 그것이 자식이 잘 자랐다는 증거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까지 쉽게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딸은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모습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출 상환 고지서가 그렇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이 빠져나가면 이번 달도 넘겼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그래도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온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족하면 조금 더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 몸은 통장처럼 부족한 만큼 다시 채워넣을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남편은 오래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양말을 신으려고 몸을 숙였다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여보, 왜 그래? 잠깐만, 움직이지 마. 남편은 식탁을 붙잡은 채 한동안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남편은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죠. 나이 먹으면 다 이 정도는 있대. 의사 선생님은 쉬라잖아. 의사야 원래 쉬라고 하지.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얼굴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아픈 것보다 일을 못하게 되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결국 남편은 몸을 쓰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도 예전처럼 버티기가 쉽지 않았고요. 저 역시 남편에게 쉬라고 말하면서 정작 제 몸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했고, 오래 서 있다가 앉으면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런데 일을 줄이면 수입도 줄어드니 쉽게 그만둘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하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제가 대출 이자와 잔액을 말하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계산기를 가져와 이것저것 두드리더군요. 당신 뭐 계산해? 그냥, 뭔데? 한참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대로면 오래 못 버텨.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노후라는 말을 제대로 꺼냈습니다. 딸을 키우는 동안에는 늘 다음 학기, 다음 등록금, 다음 생활비만 생각했어요.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차례가 되고 보니 준비해둔 것이 거의 없었어요. 보험 몇 개와 얼마 남지 않은 예금, 그리고 대출이 붙어 있는 집,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국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결정하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학교에 들어가던 날도, 가족 사진을 찍던 날도, 방문에 키를 재며 연필로 표시하던 흔적도 모두 그 집에 있었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꼭 팔아야겠지? 저는 한참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야 마음이라도 좀 편하지 않겠어? 집이 팔리고 대출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돈을 계산해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더 허전하더군요. 빚이 줄었으니 좋아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안정망까지 함께 팔아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새로 구한 곳은 외곽의 작은 빌라였어요.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부동산 사장님이 계속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두 분 사시기에는 딱 좋아요. 관리비도 적고 시장도 멀지 않고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죠. 네, 둘이 살 건데 넓어서 뭐 하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작은 방 문을 열었을 때 가슴이 조금 먹먹했습니다. 예전 집에는 당연하다는 듯 딸 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새 집에는 딸이 돌아왔을 때 머물 방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날 남편이 오래된 가족 사진을 들고 물었어요. 이건 어디에 둘까? 거실에 놔요. 액자가 좀 큰데? 그래도 거실에 둬. 그 사진만큼은 박스 안에 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우리 형편을 전혀 다르게 생각했어요. 친척을 만나면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너희는 그래도 걱정 없겠다. 딸이 외국에서 좋은 회사 다니잖아. 이제 딸 덕 좀 봐야지. 그럴 때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애가 자기 앞가림 잘하는 것만 해도 고맙죠. 차마 다른 말은 못했습니다. 우리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는지, 집을 왜 팔았는지, 남편이 약을 먹으며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를 굳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딸 흉을 보는 것처럼 들릴까봐 그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에게서 딸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결혼식장에 갔어요. 친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식장 입구에서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와줘서 고마워. 축하해. 딸이 너무 예쁘더라. 친구가 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이제 하나 끝냈다. 가까이 사니까 앞으로도 자주 볼 수 있겠지. 별뜻 없이 한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고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친구 남편이 딸의 손을 사위에게 넘겨주면서 눈물을 훔치더군요. 저는 박수를 치면서도 마음 한쪽이 묘했습니다. 부럽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우리 딸도 자기 자리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난 뒤 친구 가족이 한데 모여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는데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남편도 같은 곳을 보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 당신도 아까 그 생각했어? 무슨 생각? 그냥 우리 딸 수진이 생각. 남편이 창밖을 보면서 한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게 말했어요. 했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작은 거실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남편은 약을 먹기 위해 물을 한 컵 마셨고, 저는 식탁에 앉아 통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대출을 정리하고 남은 돈,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 보험료 관리비를 하나씩 적었어요. 계산을 할수록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만 봐. 본다고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알아봐야죠. 뭘?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뭘로 살아야 할까? 말하고 나니 제가 너무 약한 소리를 한 것 같아 남편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식탁 위에 놓인 통장만 바라봤죠. 그러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지. 어떻게? 남편이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습니다. 딸한테 손 벌릴 수는 없지 않겠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막막했어요. 딸에게 돈을 달라고 말하면 해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딸에게 무언가를 돌려받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게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딸에게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뜻으로 들릴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그날도 딸에게는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식탁에 혼자 남아 통장을 정리했어요. 마지막으로 잔액을 확인하고 통장을 덮었습니다. 평생 자식 걱정만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걱정해야 하는 나이가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정작 그때가 되고 보니 우리를 위해 남겨둔 것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딸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 부부의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요즘 남편과 저는 저녁을 먹고 나면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별것 없어요. 집 앞 골목을 지나 작은 공원까지 갔다가 벤치에 잠깐 앉아 쉬고 돌아오는 정도죠. 그래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몸이 더 굳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나가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걷다가 남편이 갑자기 제 뒤로 쳐졌어요. 왜 그렇게 천천히 와? 천천히 가. 누가 쫓아오냐? 허리 아파? 남편은 대답 대신 손으로 허리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저는 모른 척 걸음을 늦췄어요. 예전 같으면 병원부터 가자고 잔소리를 했겠지만, 이제는 남편도 저도 합니다. 서로 어디가 아픈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걸음걸이만 보면 알게 되는 나이가 됐다는 걸요. 공원 벤치에 앉으니 아이 하나가 아빠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아빠, 기다려. 아이가 소리를 지르자 앞서가던 아빠가 웃으며 멈추더군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다가 말했어요. 우리 딸도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저랬는데, 당신이 뒤에서 안 놓는다고 해놓고 몰래 손 놨잖아. 그래야 배우지. 넘어져서 무릎 다 까졌었어.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배웠잖아. 저도 따라 웃었어요.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니 최근 일보다 오래전 일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딸의 어린 시절도 그래요. 학교에 처음 데려다 준 날, 운동회에서 달리던 모습, 방문을 닫고 공부하던 뒷모습 같은 사소한 장면들이 불쑥불쑥 생각납니다. 그럴 때면 가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가 잘한 걸까? 아니면 너무 많이 해준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아요. 시간을 되돌려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그때 저는 아마 똑같이 했을 겁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군요. 결과를 알고 계산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요. 며칠 뒤에는 남편 허리 때문에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몇 가지 하고 진료를 기다리는데 예약 시간이 지나도 순서가 오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나이 든 부부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할머니는 옆에서 진료 서류 같은 봉투를 꼭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옆에 우리 딸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자 한 명이 있었어요. 아마 딸인 것 같았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 앞에 2명 남았대. 여자가 할아버지 무릎 위에 담요를 다시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침 먹었어? 먹었지. 거짓말 하지 말고 아까 아무것도 안 먹었다며. 병원 오는데 뭘 먹니? 딸로 보이는 여자가 가방에서 작은 빵과 두유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먹어. 이따 약 먹어야 하잖아. 별것 아닌 장면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하루였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그쪽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돈이 많아 보여서도 아니고 자식이 특별히 효도하는 것처럼 보여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병원에 같이 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부러웠어요. 나이를 더 먹으면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겠죠. 검사실을 찾아가는 것조차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엄마 이쪽이야. 그 한마디 해주는 게 참 든든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제 시선을 따라가더니 물었습니다. 왜 자꾸 저쪽을 봐? 그냥 뭘 그렇게 봐?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좋아 보여서. 뭐가? 딸이 부모 데리고 병원 온 거. 남편도 맞은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뒤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더 늙어서 병원 다니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둘이 오면 되지. 둘 중 하나가 먼저 아프면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괜한 말을 했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냥 해본 말이야.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제 손등을 툭 건드렸습니다. 내가 당신 데리고 오면 되지. 당신이 더 아프면? 이번에는 남편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딸이 나쁜 딸이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딸은 지금 자기 자리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곳에서 경력을 쌓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 집을 만들며 살아가겠죠. 어쩌면 그곳이 이제 딸에게는 고향보다 더 익숙한 생활의 터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던 일이기도 했어요. 딸이 더 넓은 세상에서 자기 능력을 펼치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마음 한구석은 왜 이렇게 허전한지요. 집에 도착하자 딸에게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잘 지내지? 나 요즘 일이 너무 많아. 시간 나면 전화할게. 저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수진이야? 뭐래? 잘 있냐고. 그래? 제가 답장을 썼습니다. 우린 잘 지내. 아빠도 잘 있고. 너나 밥 잘 챙겨 먹어. 병원에 다녀왔다는 말을 쓰진 않았어요. 남편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걱정할까 봐서였는지 아니면 굳이 말해봐야 멀리 있는 아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병원 갔다 왔다고는 안 했어? 왜? 그냥 별일도 아닌데.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어요. 남편은 제가 끓인 된장국이 조금 짜다고 했고, 저는 싱거우면 맛없다고 받아쳤습니다. 설거지가 끝난 뒤에는 또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죠. 골목에는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서 천천히 걸었어요. 예전보다 걸음은 느렸지만 저는 굳이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속도에 맞춰야 한다는 걸 아니까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덜 희생했더라면 어땠을까? 딸에게 조금 덜 해주고 우리 몫을 조금 더 남겨두었다면 지금은 달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 생각했고 지금도 그 마음 자체를 후회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야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의 인생과 부모의 인생은 결국 따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모든 것을 내어준다고 해서 그 아이 삶 속에 영원히 함께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딸은 아마 그곳에서 계속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과 웃고, 우리가 가보지 못한 곳을 여행하고,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겠죠.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딸의 부모가 아니라 늙어가는 두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살아야겠죠. 남편과 나란히 걷다가 저는 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남편이 쳐다보더군요. 왜? 그냥 넘어질 것 같아? 아니, 그냥 잡은 거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그날 저는 그 팔을 평소보다 오래 잡고 걸었어요. 어쩌면 앞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거창한 위로나 뒤늦은 보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로 먼저 아프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 사람이 느려지면 다른 사람이 기다려주는 것.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어쩌면 그것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모든 걸 딸에게 바쳤습니다. 딸은 성공했지만 우리 삶은 남겨졌습니다. 이제 이 덤덤한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